30여 년 금융감독원의 이제 발행 공시, 펀드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이런 경험을 또 핀테크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니어스법을 보셨을까요? 혹시 미카를 보셨을까요? 혹시 P21 법안을 보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걸 열심히 번역을 해서 bitcare.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를 보면 제가 오늘 정소구 포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교한 설계 역량, 그리고 김지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규제가 아니라 이 regulatory framework을 규율 체계라고 봐야 되는 그러한 관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혁신 시도를 다 몰아냅니다. 다른 나라 없는 대로. 그런데 규칙과 제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규율 체계를 이건 누구나 지켜야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설정한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당국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소위 퍼블릭 컨설테이션 또는 커멘트 룰 메이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의견들이 접수되면 그거를 토시 않고 짓지 않고 PDF로 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법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의 결과다. 규율 체계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프랑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크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이제 그동안 그죠? 이 규율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진짜 가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세상의 99%는 다 가짜다. 내 말만 믿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은 그게 가짜였죠. 또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가짜 같았어요. 근데 이 버추얼 에셋을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가상자산인 것이지, 우리가 버추얼 미팅 코로나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버추얼 미팅이 가짜 회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거든요. 진짜 가짜도 있었죠. ERC21이라고 해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도 없이 사기성 코인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가상자산이었죠. 그래서 바이오로 이제 이 불명확성에서 명확성, 클래리티를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좀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은 미국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규제기관의 본연의 역할이 뭐냐? 그 혁신을 또 자본 형성을 지원하지 않고 규제를 겹겹이 쌓으면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명확한 용어로 명확한 선을 긋는 게 규제기관의 역할이다.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유학 관련해서 그 출발점으로 우리 아까 김철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substance of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그리고 same activity, same risk, and same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위의 본질이 동일하고 그 수반되는 위험이 동일하면 동일한 규칙을 대한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런 맥락에서 소비와 투자를 한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소비는 개인 용도 자산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자도 그때 기본적 권리와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소위 살 때 주의해라.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거를 캐비엇 엠토르라고 하는데, 사는 자여 주의하라. 이런 겁니다. 열어보아서 열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고, 열어보지 않고 사면 불의의 피해를 입는다. 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푸대자루에 제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새끼 돼지라고 하죠. 어린 돼지가 들어있다는 말만 덥석 믿고 사면 병든 고양이가 된 푸대자루만 넘겨봤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we don't trust P in a 포 그런 말이 있어요. 필자루에 돼지가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 절대 안 믿는다. 이게 캐비어 덴토르거든요. 그래서 금속법에도 이런 원칙이 들어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금융수익기관은 약속을 사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뭐고 약속하는 자가 누구인지 약속대로 하고 있다는데 진짜 그런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해야 됩니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를 훨씬 강화한 것인데요. 1910년대에 블루스카이로라고 증권사기 단속법 미국 각주가 마련한 법이 있고요. 30년대에 마련된 증권법, 증권거래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발행공시, 유통공시, 수시공시, 정기공시, 외부감사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제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약속대로 하고 있다고 공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회계정보지 않습니까? 이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이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account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책임성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 투자자를 보호할 때는 특히 투명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굉장히 의무가 강화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행위 본질이 동일하면 그러한 그 투자자 보호 원칙을 디지털 자산 쪽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관련된 규율 체계의 완성도가 높아지려면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전문성과 공정한 대우를 하는 측면에서 세부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1단계 보호법은 아주 시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불완전했죠. 용어도 되게 불완전합니다. 용어도 가상자산을 진짜 아까 교수님께서 가상상품은 해서 돈 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팔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를 했어요. 선불전자 지급수단처럼. 이게 잘못된 점입니다. 토큰 하다 보니까 증표라고 이렇게 갖다 썼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암호자산하고 전자지급 결제수단 스테이블 코인 정의를 재산적 가치라고 했어요. 선물전자지급수단은 여전히 전자적 증표라고 하고 이게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미카라든지 지니어스법 또 피트원이완 21세기에 적합한 금융의 기술과 혁신에 관한 법들 또 지니어스법도요. 그게 천재법이 아니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그죠? 국가적인 혁신의 유도와 확립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거 약자거든요. 그런데 들어있는 아주 그 깊은 이해 나아가서 또 미국 대통령 직속에 트럼프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 자산 워킹 그룹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도 보면 굉장히 깊은 이해를 통해서 이 각 프레임워크를 규율 체계를 어떻게 현대화하고 합리화할 거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금융 질서를 위해서 또 국가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제가 공들여 이렇게 번역한 자료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요. 이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가 1단계 법에 비해서 이제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발행 쪽이죠. 또 유통 쪽이죠. 그리고 사업자 유형 분류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먼저 발행 쪽을 보면요. 이재욱 변호사님이 정말 아주 공감이 갈 만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통적으로는 권유 행위 아까 약속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특정한 것을 권유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권유하나 이런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카에서도 권유할 때 또 발행자 대신 거래 플랫폼이 대신할 때 그 백서에 이렇게 기재할 사항들을 법정화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백서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요. 투자에 따른 책임은 그대의 몫입니다. 이렇게 면책 규정들이 한때 범람했거든요. ICO 광고 부분인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에서 선언했어요. 백서, 거짓 기재, 중요사항, 누락에 대한
따른 책임을 면해주는 어떠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는 무효다. 이렇게 미카에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투자자 보호를 좀 두텁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도 이제 사업자 유형도 크게는 고객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고객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러한 유형별로 나눠서 행위 규칙을 명확히 해야 그걸 따를 것 아닙니까? 기존의 맹점이 뭐냐면 없으니까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거든요. 있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확히 명확한 용어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투자자 보호 체계가 있어야 여기에 조항, 국내에 효력이 미치는 외국 사업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권유 행위 등등이 법 적용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밀한 규정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자산 디지털자산 수탁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고객을 위해서 할 때 고객 재산을 그 사업자 고유 재산하고 이렇게 진짜 구분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도산 절연 장치 또 일반 채권자의 그 사업자에 대한 채권과 스테이블 코인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권리 이런 것이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은행이 아니라 은행 자회사를 통해서 하라 그런 것도 일반 은행의 대차도 접해된 일반 채권자의 권리하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권리를 이렇게 이렇게 혼동되지 않게 구별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러한 그 깊은 논의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공익신고자 보호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한국은 책상에 있잖아요. 그게 법 집행 권한은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 위반 행위가 현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법 위반 원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게 해외 미카에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제는 아주 늦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월 17일에 SEC가 연방증권법을 암호자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지침을 발표했거든요. 좀 전에 막 성명서들 냈던 거 다 무효하고 이제부터는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한번 좀 참고로 또 봐주시면 공부도 되면서 이렇게 시각을 좀 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더 쓰면서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